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44쪽 왼쪽 중간에 보면 3. 자연과 윤리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왼쪽에 밑에 보면요, 동서양의 자연관에서 나오는데 동양의 자연관과 서양의 자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의 자연관을 딱 두 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상의와 화해, 이 두 마디 용어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의라는 말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개개의 사물들은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의입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 라고 보는 자연관이에요. 화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이 개체들은 서로 간의 균형과 협동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과 협동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그 유학, 불교, 도화상에 각각의 자연관이 나오고 있죠. 이건 이미 배웠었어요. 유학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그랬죠. 자연의 생명력을. 선생님이 그 전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죠. 천재지변이 났을 때, 비가 너무나 많이 오거나 비가 너무나 안 왔을 때, 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 왕이나 또는 백성들에게 어때요?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늘이 분노해가지고 천재지변을 일으킨 것이다. 천재지변으로 바로 표현한 것이다. 하늘의 분노를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대 왕들은 어때요? 하늘에 대고 기우제를 통해서 하늘에다 대고 어때요? 용서를 비는,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구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지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때요? 자연 현상을 도덕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지어서 해석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연을 본받아서, 자연은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부모, 천인합일 사상이 바로 그거죠. 바로 부모와 같이 생명을 갖다가 어때요? 부여하고 생명을 갖다가 양육해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자연, 즉 하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불교에서는 연기설의 근거에서, 연기설 설명했었죠. 모든 우주 만물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지고 바로 변화하고 그러다가 사라진다라고 보는 불교의 자연관입니다. 자, 이게 연기설의 근거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우리 인간과 자연은 어때요? 직접적, 간접적 원인과 조건으로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걸 자각하게 될 때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그랬죠. 도가에서는 천지 만물을 무의의 체계로 보고, 무의와 반대는 인이죠. 사람 손으로 꾸미지 않은 것, 이것을 무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시스템, 체계라고 보고 무의 자연의 삶을 강조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더 자세히 그 위에 금방 했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밑에는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 있죠. 유교에서는 만물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일합일의 경지를 추구하며 인간이 어때요? 자연을 본받아서 자연을 갖다 어때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본래적 가치라는 말이 그 밑에 보면 설명 달아놨는데요. 가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고 있죠. 본래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우리 인간이 가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가치를 갖게 되는 주관적 가치,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 이것이 바로 본래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다 있죠.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개인들마다 다 있어요. 이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어떤 볼펜을 갖다가 소중히 여긴다면 이 볼펜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치 있다고 어때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볼펜은 나한테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는 뭐냐면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즉 이걸 어떤 필기구로서 수단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 바로 그것이 내재적 가치라고 그러죠.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죠.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보통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뒤에 가면 자연관에서 그걸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교에서 그 천일합일의 자연관, 이거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또 설명을 달아놨죠. 오른쪽 위에 보면 인간과 자연은 상호 유기적 관계로 파악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간주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서로 느끼고 상응하고 교합하면서 끊임없이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존재이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에도 보면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나의 어머니이다. 이게 천일합일 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 관계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자연보다 더 우월한 이런 존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고요. 그 다음 145쪽으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아까 자타불이, 나나 타인이나 또는 다른 존재나 불이, 둘이 아니다. 즉 나하고 어때요? 다른 존재는, 나하고 타인은 서로 어때요?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도 그렇게 어때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유학이나 불교나 똑같죠. 아까 유학도 어때요? 천일합일에서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 관계로 파악하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때요? 모든 것들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인간과 모든 것들은 서로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죠? 이걸 중생이라고 얘기했었죠. 중생의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이 자연관의 영향은 불교에서는 무소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불러온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죠. 무소유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료 2에 보면요. 불교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식물, 흙물, 공기, 이런 것들은 모두 어때요? 상호 의존적 관계로 존재한다라고 그랬죠. 상호 의존적 관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연기적 세계관을 주장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인타라망처럼, 이 인타라망이란 말은 그 밑에 해석을 달아놨는데, 고대 인도에 모든 악마를 정복했다는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을 갖다가, 전설적 신을 갖다가 제석천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석천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큰 그물을 갖다가 인타라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그물 끝처리에는 보석들이 달려있는데, 그물 코로 보석이 달려있는데, 이 보석들은 지 혼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빛을 반사해가지고 빛을 발한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바로 불교 인도의 이 전설은 상호 모든 만물은 어때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전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치 어때요? 인타라망처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마치 갈대도 역시 어때요? 갈대 묶음도 최소한 세 개가 서로 의존했을 때, 땅 위에 설 수 있는 것처럼 갈대가 모든 것들은 어때요? 갈대처럼 또 그물망의 끝털이에 붙어 있는 보석들처럼 서로 어때요? 빛을 비춰줘가지고 빛을 발한다. 지 혼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석들이 빛을 비춰줘가지고 서로 어때요? 빛을 갖다가 발한다고 보는 것이죠. 지 혼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의존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145쪽 오른쪽 위에 보면 도가의 자연관. 천지 만물은 무의 세계다. 아까 얘기했었죠. 무의 세계. 인간의 손길이 가이지 않은, 인의가 가이지 않은 이런 시스템, 체계라고 보고 인간도 인위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걸 도가에서는 무의 자연의 삶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평행과 조화를 추구하고 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이 자연의 인위적 행동을 가하는 것에 반대를 한다. 자, 그게 자료 1번에 보면 도가의 자연관 보면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하나의 기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기로, 기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번에 여러분들 그 도가의 죽음관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기가 뭉쳐있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기가 흩어진 것이다 라고 장자가 기를 가지고 삶과 죽음을 설명했었죠. 기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연은 거대한 순환체계를 가진 살아 움직이는 실체다. 자연은 죽어있는 기계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죽어있는 기계로 봤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거대한 순환체계를 가진 살아있는 실체다.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의의 시스템이다. 아무런 목적이 없다라고 그랬죠. 뭐 비가 많이 올 때 누군가 어때요? 내가 비를 많이 내려야지 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를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적게 오는 거지. 저절로 그런 거지. 스스로 그런 거지. 누군가 어떤 신이나 어떤 그런 존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비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의자연의 삶을 강조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46쪽에도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왼쪽에 보면요. 왼쪽 위에 보면 도교에서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그래서 도는 항상 무의하지만 즉 인간의 손길이 가해지지 않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도는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사람은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 여러분들 도라는 개념도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유학자들이 말하는 도하고 도가상가들이 말하는 도의 의미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유학자들이 말하는 도는 인간의 도덕, 윤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도가의 도는 자연의 섭리, 이치, 이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하늘은 자연의 이치를 본받고 또 어때요? 자연의 이치는 스스로 그러함, 즉 자연을 본받는다. 자연의 이치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제가 굵은 글씨로 처리해놨죠. 만물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는 얘기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한다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늘과 땅은 우주 만물을 평등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도 어때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평등하게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또 보충 설명 나오죠? 글상자에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평등하게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평등하게.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는 커다란 풀무의 바람통처럼 비어 있으나 담이 없다. 뭐 그 얘기예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보고요.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교의 자연관 아까 인타라망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설명해 줬고요. 여기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148쪽에 서양의 자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양의 자연관을 갖다가 보면 밑에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어때요? 인간 중심적 자연관의 출발점이죠.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서구의 그리스도교에서는 자연은 신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자연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자연을 갖다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죠. 자, 근대는 17세기에 와서 자연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17세기에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17세기는 두 가지 철학이 있다라고 그랬죠. 경험론과 합리론인데 경험론의 대표자인 베이컨과 합리론의 대표자인 데카르트가 바로 그 자연관의 대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8쪽에 보면 이분법, 기계론, 환원주의 이것도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앞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과 자연, 남성, 여성, 이성, 감성, 정신, 육체, 문명, 야만, 진보, 미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죠. 그리고 인간의 반대편에 있는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죠. 남성의 반대편에 있는 여성을 갖다 어때요?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남성의 부속물로 또 이성과 감성으로 나눠가지고 감성보다는 이성이 더 우월한 것으로 정신과 육체로 나눠가지고 정신이 더 우월한 것으로 그렇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야 된다고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정신을 가진 인간이 우리 인간은 이성과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때요? 이성과 정신이 없는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당연하다. 이 사고를 대표하는 사람이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세계관, 베이컨의 정복지향적 자연관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 우리 동양의 자연관이죠. 동양의 자연관은 모든 인간과 만물은 어때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상의, 화해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자, 이분법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베이컨의 자연관을 보면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을 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자연을 갖다가 사냥감으로 노예로 만들어도 되는 이런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다음에 그녀는 구속돼야 되고 그래서 그녀는 자연을 말한다라고 했죠. 네이처를 쉬로 받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학자의 목적은 여기서 과학자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과학자의 목적은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있다. 그래서 과학자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녀는 구속돼야 되고 과학자의 목적은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파헤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계론은 뭐냐면요. 세계와 자연의 모든 과정이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인과법칙 또는 기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세계와 자연의 모든 과정은 바로 인과법칙, 자연적인 인과법칙, 기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고 보는 거죠. 거대한 기계에서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자,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인데요. 이 사람은 동물도 기계로 봤었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로 되어 있다. 자연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로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자연관 요 네 가지 이것도 앞에서 다 한 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은 기계적인 법칙으로 작동되는 맹목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자연은 기계 법칙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목적이 없이 돌아가는 맹목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자연은 과학적으로 관찰 분석될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세계이다. 여러분들 가치 중립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관을 포함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배제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가치 중립이란 말은 가치관이 배제된 그 말입니다. 가치관이 배제된 그런 세계가 바로 자연이다. 자연은 누군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때요? 그 위에서 말한 대로 기계적 법칙으로 작동되는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누가 목적 없이 그냥 굴러가는 그래서 자연은 과학적으로 관찰 분석될 수 있는 가치관이 배제된 세계이다. 그 다음에 자연은 인간의 욕구와 목적과 의지에 종속되는 존재이다. 우리 인간은 욕구, 목적, 의지를 가지고 있죠. 자연은 없죠. 욕구, 목적, 의지가. 욕구, 목적, 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욕구, 목적, 의지가 없는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은 피정신체인, 즉 자연은 정신머리가 없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연장이나 도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자연관을 꼭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환원주의. 자, 서구의 세 번째 자연관의 입장이 환원주의인데 이건 뭐냐면 환원이라는 말은 어때요?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꾸냐면 자연현상은 복잡 다양한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연현상은 복잡 다양한 자연현상을 단순한 어때요? 물리학적 개념이나 화학적 변화로 환원시켜서 바꾸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 자연현상은 너무나 복잡해서
수학 공식 한두 줄이나 생물학적 개념이나 화학적 기호 한두 줄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복잡 다양한 자연현상을 바로 금방 말한 대로 화학적 변화나 물리학적 개념으로 환원시켜서 바꾸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서양 사람들이 무리한 시도를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그래서 복잡한 자연현상을 단순하고 일반적인 인과 법칙으로 환원시켜서 재구성함으로써 자연이 지닌 복합적인 어떤 양태들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상태를 무시하는 그런 관점이 환원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자연에 관한 자료, 정보를 갖다가 책상에다 모아놓고 책상에서 어때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수학 공식 한두 줄로 화학적 개념으로 어떤 물리학적 어떤 개념으로 한두 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죠. 이게 바로 환원주의적 시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 경험한 자연이 아니라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다 놓고 재구성한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연에 관해서 어때요? 재구성해가지고 단순하게 공식 한두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때요?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 해가지고 4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 4가지 입장이 있어요. 칠판에다 잠깐 적으면서 인간 중심주의가 어디까지 포함하고 동물 중심주의가 어디까지 포함하고 이걸 한번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자, 자연에 관한 입장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에 관한 입장이 4가지가 있다. 4가지. 첫 번째가 인간 중심주의. 두 번째가 동물 중심주의. 세 번째가 생명 중심주의. 네 번째가 생태 중심주의. 자, 이 인간 중심주의는요, 여러분들 책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인간만이 어때요? 사람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자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동물 중심자들은 동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 플러스 동물까지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인간 플러스 동물까지. 자, 그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는 뭐냐면요.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어디까지 존중해야 된다고 하냐면 식물까지. 식물. 근데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요 3가지. 요건 당연히 존중하고 생명을 가진 것은 당연히 존중하고 여기다 플러스 무생물까지도 존중해야 된다고 보죠. 무생물.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흙, 물, 이게 있죠. 뭐 공기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산, 강, 뭐 돌, 이런 것까지 다 어때요? 존중해야 된다고 보죠. 무생물까지 존중해야 된다. 무생물을 우리가 이걸 함부로 해버리면 우리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도 어때요?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 중심주의는 다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 자, 요 밑으로 갈수록 어때요?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위로 갈수록 범위가 좁아지고 있고요. 위로 갈수록 범위는 좁아집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범위는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148쪽이에요. 거기 인간 중심주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인간 중심주의는 아까 원조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랬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즉 동식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한 인간 중심주의 원조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제 이것은 나중에 어때요? 17세기에 바로 데카르트와 또 베이컨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거기 또 보면은 기독교적 세계관,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죠. 고대 그리스는 기독교에, 또 중세 기독교는 17세기 어때요?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표자인 바로 데카르트와 베이컨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행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이죠. 인간을 빼고 나머지들은 다 수단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인간만이 직접적 고려의 대상이다. 우리 인간만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죠.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인간 중심주의는 그 148쪽 오른쪽 밑에 보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와 149쪽에 보면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아까 칠판에다 이걸 좀 적었어야 되는데, 이 인간 중심주의는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극단적 인간 중심주의를 강경한, 같은 말이에요.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생태 중심주의가 그래요. 생태 중심주의도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와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와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 또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이게 두 가지는 안 나눠요. 근데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는 극단과 온건으로 또 나눕니다. 자, 한번 볼까요? 148쪽에 거기 보면 오른쪽 맨 밑에 봅니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인간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 대상으로 보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죠? 인간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행복의 실현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연 그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인류의 장기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자. 인간의 장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이 진짜로 영리한 존재들이라면 자원을 장기간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연에 대해서 어때요? 분별력 있게, 즉 신중하게 이렇게 활용하자는 얘기죠. 자연에 대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죠. 우리 다음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들에게도 어때요? 자연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후손들을 위해서 자연을 신중하게, 바로 영리하게, 또 분별력 있게 이렇게 활용하자는 얘기죠. 두 번째, 자연을 단순한 도구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자연을 갖다 어때요?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자연의 본래적 가치, 아까 본래적 가치 얘기했었죠. 그 자체로서는 값어치를 갖지 못하지만 인간이 가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바로 아까 본래적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9쪽 왼쪽 맨 위에 보면 이 온건한 인간 중심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성장을 바로 위해서 이들은 어때요? 즉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국제 협약을 산출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녹색 성장을 위해서 어때요?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를 먼저 볼까요? 거기 보면 극단적인 인간 중심자들은 오직 인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개발. 여기다가 빨간 물표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개발. 아까 온건한 인간 중심자들은 그러니까 극단적 인간 중심자들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자연이 망가지는 것은 어때요?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하다 보면 자연이 파괴되는 것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아까 148쪽 오른쪽 밑에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인류의 장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인류의 어때요? 바로 그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그래야 후손들하고 우리 간에 어때요? 세대 간의 분배성이가 있다. 세대 간에도 어때요? 세대 간의 몫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신중하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용은 하되 함부로 자연을 갖다가 어때요?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분별력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자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아까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 할 때 생태 중심주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생태 중심주의. 그 설명이 어디가 나오냐면요.
생태 온건 강경 이것이 150쪽 봅니다. 150쪽에 오른쪽 거기 보면요, 오른쪽 밑에 보면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가 있죠.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 그 다음에 151쪽에 왼쪽 맨 위에 보면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가 있죠. 생태 중심주의 한번 가려서 한번 먼저 보죠. 아까 생태 중심주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식물 플러스 무생물까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중해야 된다. 자, 150쪽 그 오른쪽 밑에 봅니다.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욕구를 선별하고 조절해야 된다. 인간의 욕구를 무분별하게 인간의 욕구대로 다 어때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죠. 또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인간의 문화활동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다 빨간색으로 줄여보세요. 문화활동을 인정을 해야 된다. 원래 이네들은 어때요? 원래 이네들은 생태 중심자들은 자연 전체를 다 존중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문화활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문화활동을 인정하면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온건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 발짝 양보한 그거죠. 이게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인간들이 어때요? 자연 안에 들어와서 산에 와서 강에 와서 바다에 와서 문화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범위 내에서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와서 문화활동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현장 체험학습 보는 거, 이거 막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태계 모든 존재 간의 생태학적 관계망을 고려해야 된다. 생태학적 관계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밑에 비슷한 말을 내가 다 모아놨어요. 자연에 대한 입장. 불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그물망. 아까 인타라망이라고 얘기했었죠. 인타라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자인데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 사람은 자연 생태계는 긴밀하게 연관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자연 생태계는 긴밀하게 연관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온건한 아까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생태계 모든 존재는 생태학적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레오폴드는 이 생태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유기체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명 연결망, 생태학적 관계망. 인디언들은 어때요? 모든 것들은 생명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온건한 생태 중심자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2번이죠. 자연의 질서에만 어때요? 어긋나지 않으면, 자연의 질서에만 부합되면 인간들의 문화활동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허용. 근데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는 어떻습니까? 151쪽에 왼쪽 이해를 보죠. 이거 강경한 생태 중심주의라고도 그러는데, 모든 개발은 당장 중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는 어때요?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죠. 개발하다가 환경 망가진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극단적인 생태 중심자들은 자연의 모든 존재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발은 당장 중지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자연은 내지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자연은 그 자체로서 어때요? 바로 어떤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내지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왕 본 김에요. 150쪽에 다시 오른쪽 밑에 봅니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와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 온건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 양보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어때요?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에서 한 발 양보한 거예요. 아까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행복을 위해서는 자연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개발하다 보면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어때요? 그냥 언제 행복을 위해서 자연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까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였죠. 근데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자연 다 파괴돼버리면 우리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자연을 분별력 있게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연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분별력 있게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잘 통제하고 조절하자.
자, 그 다음에 온건한 생태 중심주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원래 자연을 보호하자는 쪽이지만, 그래서 한 걸음 양보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자연의 질서를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자연의 질서에만 부합하면, 자연의 섭리가 어때요? 여기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문화활동하는 거, 자연에 들어와서 문화활동하는 거 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공통점을 보면요. 자연을 보호하자는 데는 일치하고 있어요. 빨간 펜에다 네모를 쳐보세요. 자연보호입니다. 근데 목적이 다르죠? 아까 온건한 인간 중심자들은 왜 자연을 보호하자고 그랬어요? 온건한 인간 중심자들은 바로 후손들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자. 생태 중심자들은 자연은 어때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존중하자. 이렇게 목적이 다르죠. 거기 밑에 보면 나오죠. 자연보호 이유에 대한 차이점. 온건한 인간 중심자들은 인간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건한 생태 중심자들은 자연 그 자체는 어때요? 내재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공통점 봅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고, 두 번째,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협약에 찬성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국제협약, 다양한 협약들이 있죠. 자, 이 뒤에 가면 나올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보냐면요. 인간 중심주의는 아까 뭐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동물 중심주의인데, 그걸 보기 전에 149조로 가봅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한 사상가들의 주장을 한번 봐야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원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도구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 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데, 이 사람은 자연은 신이 어때요?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야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은 어때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인간의 먹이로, 우리 인간의 식량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동물은. 그게 동물의 운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동물은 그래서 어때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며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사람을 위해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내가 굵은 글씨로 처리해놨죠. 이게 중요해요. 막 함부로 먹어도, 잡아 먹어도 되느냐, 죽여도 되느냐, 아니라고 보고 있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어때요? 동물을 갖다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식물은 모두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모두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말을 또 한 번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을 함부로 오면 안 된대요. 동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때요? 동물도 소중히 여기는데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이 더 어때요? 동료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위에서 다 얘기했고요. 그녀는 구속되어야 되고 과학자의 목적은 고문을 위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있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을 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자연관이에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다. 이걸 동물 기계론이라고 얘기를 앞에 했었죠. 동물 기계론. 아까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인식해야 될 대상이고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이다. 자연은 생명이 없는 물질, 기계, 이렇게 방하는 이것이 바로 기계론적 자연관입니다. 인식하는 주체와 대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인식 주체인 인간이 인식 대상인 자연을 이용 정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자연관 아까 앞에서 한 내용 또 149쪽 오른쪽 위에다 실어놨죠. 여러분들 보고요. 데카르트의 동물 기계론이라고 해서 데카르트는 동물을 태엽을 감은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 정말 비정한 이런 동물관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 잘 봐둬야 돼요. 잘 봐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인간 중심주의자이기는 해요. 인간 중심주의자입니다.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동물과 달리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인간은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칸트는
하여간 자연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이긴 하지만 그 밑에 이 동물들은 어때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랬죠.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요. 자연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지만은 자연은 어때요? 내적 가치는 없고 본래적 가치는 있다. 칸트는 자연은 내적 가치는 없고 본래적 가치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체는 값어치가 없지만 우리 인간이 어때요? 가치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는 주관적 가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아까 본래적 가치라고 얘기했죠. 자연 그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자연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치가 있어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가치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한다. 수단적 가치를 갖는 것을 상대적 가치를 갖는 것을 사물이라고 그러고 이성적 존재는 인격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 옆에 밑에 보면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마음을 타락시킨다라고 그랬죠.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파괴하면. 그래서 어때요? 우리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자연이 어때요? 이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면 바로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인간의 자연적 소질이 약화된다. 그 인간성 보존과 사람 간의 관계의 도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 본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개별 생명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덕적 감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무이지만 사람이 어때요? 동물이나 식물을 보존하는 것은 간접적 의무라고 했어요. 빨간색으로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간접적 의무. 자, 직접적 의무, 간접적 의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자,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1쪽으로 가봅니다. 151쪽 왼쪽 위에 보면 동물 중심주의가 있죠. 자, 이건 바로 이제 이 동물 중심주의자들은 동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복지에 대한, 동물 복지, 인간 복지가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죠. 이들의 주장은. 자, 동물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어때요? 인간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에 반대하고 동물 복지와 동물 권리 향상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 관행을 비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벤담, 빌, 싱어, 레건이에요. 네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자, 벤담, 거기 밑에 보면 뭐 내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를 하도 물어본 사람 많아서 자, 그 도표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151쪽 왼쪽 중간에 칸트는 인간은 내적 가치 플러스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죠. 자연은 본질적 가치만 갖고. 근데 벤담은 어때요? 인간과 동물의 내적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레건은 어때요? 동물은 내적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 그 다음에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내적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 레건은 동물만, 그 다음에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그 다음에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의 내적 가치를 아까 인정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싱어는 동물은 내적 가치만 인정하고 있죠. 테일러는 모든 생명은 내적 가치, 네오폴드는 자연의 내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이게 좀 헷갈리죠. 헷갈린데, 이게 뭐 꼭 중요한 건 아닌데요. 꼭 굳이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시험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죠. 벤담이라고 한 사람은, 벤담이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그들이 이성적 능력이나 담화의 능력, 즉 대화할 수 있는가, 이성적인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우리 사람처럼 어때요?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익 관심을 바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이익에 평등한 고려 원칙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앞에 다 배운 겁니다. 이익에 평등한 고려 원칙, 이거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자란 말이나 개는 일주일이나 한 달밖에 안 된 어린 아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더 잘 통하고 더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렇지만 어때요? 동물들이, 말이나 개가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어때요? 쾌고를 느낄 수 있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규칙과 계율이다. 그렇죠?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어때요?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규칙과 계율을 도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쾌고라는 말을 이 사람이 쓰고 있어요. 미리 시험지에 나올 때는 쾌고라는 말이 주로 많이 나오고, 벤담은 어때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주로 나옵니다. 출제할 때. 자, 그다음에 싱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어때요? 바로 이익 관심을 갖는 어떤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때요? 바로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어떤 인간처럼 어때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정적 존재란 말 나오죠. 유정적 존재는 고통, 그 다음에 쾌락, 동정심,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를 유정적 존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보면요. 151쪽에 이 싱어가 쓴 용어 3가지가 있었죠. 이익에 평등한 고려 원칙, 요거하고 종차별주의, 요거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동물의 이익을 사람의 이익처럼 똑같이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그 다음에 종차별주의, 종이기주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물이라고 하는 종을 갖다 어때요? 차별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기주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의약품과 맨 오른쪽 맨 밑에 보세요. 151쪽 오른쪽 맨 밑에 의약품과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동물 실험을 싱어는 반대했고, 공양식 동물 사육 방식, 좁은 곳에서 막 동물을 많이 키우는 거 있죠. 이런 사육 방식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채식주의를 실천하자. 뭐 이런 주장을 갖다 있죠. 자, 여기 151쪽에 싱어의 그 원칙들이 있죠. 이익에 평등한 고려 원칙, 종차별주의, 그 다음 쾌고 감수 능력, 이 3가지 용어를 잘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요. 레건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아까 싱어가 동물 복지론을 주장했다면, 레건은 동물 권리론을 주장했어요. 마치 사람처럼 도덕적인 어떤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죠. 자, 내지적 어떤 가치와 권리를 갖는다. 자, 거기 보면 보죠.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들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데요. 일부 동물.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 설명했었죠. 그 일부 동물은 어떤 동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 개 있죠. 애완견. 또는 고양이도 될 수 있겠죠. 영양, 똑똑한 그런 것들이 있죠. 들에서 혼자 크는 그런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그것들은 달라요. 그것들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데요. 거기 보죠. 왜 그러냐면 굵은 글씨를 갖다 한번 보죠. 이들도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삶을 영위할 권리. 이 레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칸트와 같은 의무론에 근거해가지고 삶의 주체인 몇몇 동물들은,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집에서 키우는. 그러니까 그것도 1살 정도의 포유류, 1살 이상 된 포유류는, 집에서 크는 1살 정도의 포유류는 내재적 가치와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비록 도덕적으로 어때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집에 애완견이나 그 고양이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삶을 영위하고 어때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동물 권리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요. 152쪽, N쪽 중간. 자, 그것들은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그 맨 밑에 보면 레건이 제시한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보세요. 과연 그 집에서 키우는 그것들은 들고양이나 들에 버려진 개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보세요. 자, 물론 쾌고 감수 능력은 다 있죠. 집에서 크는 것이나 뭐 들에서 크는 동물이나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다 있는데 욕구가 달라요. 집에서 크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먹고 자는 그런 욕구만 가는 게 아니죠. 주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지각 능력, 이것도 다릅니다. 들의 그 동물들의 지각하고 이것들이 집에서 크는 것들은 지각하는 게 다르죠. 사물들을 인식하죠. 집안에 있는 사물들이 있죠. 자기 또 주인들. 그래서 어떤 지각, 기억, 감정, 이게 다 다릅니다. 들고양이나 들개하고 달라요. 그 다음 믿음을 가져요. 자기 집안의 그 식구들한테 때가 되면 나를 먹여주고 나를 갖다가 씻겨주고 내가 아프면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 동물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들고양이나 들개한테. 근데 집에서 크는 것들은 어때요? 미래에 대한 의식, 감각을 가지고 있다. 또 자기 의식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얘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주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걸 얘들은 알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뭔지를 얘네들은 알고 있어요. 다르게 반응을 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선호, 복지. 이것들이 선호하는 건 달라. 들개나 들고양이하고. 얘네들은 보양식을 좋아하는 것도 모르죠. 맛있는 건 어때요? 양념 갈비를 갖다가 얘들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죠. 선호하는 게 달라요. 복지? 이거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건데, 복지에 대한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복지가 뭡니까? 단순히 먹고 자는 거 말고, 먹고 자는 거 말고, 얘들 정서적으로 어때요? 따뜻하게, 뭐,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기 행복과 행복? 얘들도 행복을 추구해요. 욕구, 목표를 위해서 행위를 해. 들개의 목표하고 집에서 크는 애완견의 목표가 다르죠. 행동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런 능력을 지닌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지닌 존재로 존중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동물 권리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동물 권리론입니다. 동물 복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싱어이고. 자, 그래서, 근데 이 레건의 생태 중심주의를, 레건은 그 뒤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생태 중심주의자들을 환경 파심이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레건은. 생태 중심주의자들을 환경 파심 또는 생태 파심이라고 비판을 갖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밑에 보면요.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자연계 전체를 중요시해요. 자연계 전체를 위해서는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쥐나 바퀴벌레나 파리나 모기나 이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될 악의 근원으로 보죠.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자연계 전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레건은 어때요? 동물이나 이런 존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존재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연계 전체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느냐. 쥐나 이것들은 해충이라고 해서 해로운 동물이라고 해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 인간들은 규정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뭐냐면 니네들 어때요? 환경 전체만 중요시기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 개체들은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구나. 소홀히 하는구나.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레건이에요. 레건은 생태 중심자들을 뭐라고 비판했다고요? 생태 파시즘 또는 환경 파시즘. 파시즘이란 말은 전체주의라는 말이에요. 그 152쪽 오른쪽 위에 보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중요시기는 이런 사고를 말합니다. 그 152쪽 오른쪽에 중간 무렵에 있죠. 국가의 가치를 절대시해서 전체주의 입각에서 계급 투쟁도 배격하고 계급 투쟁하지 말고 논리나 추정보다는 본능과 의지, 직관과 육식 에너지를 중시하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창조적 잠재력이나 자발적 사고력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그리고 대중들을 조작 대상으로 보는 바로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그 정치 이념이 바로 파시즘인데 원래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체를 중요시하는 전체주의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하나는 좀 기억을 하세요. 전체주의. 하나하나 동물을 다 소중히 얘기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자연계 전체를 위해서 쥐나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은 다 없애도 된다고 너네들은 생각하는구나. 그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슷한 용어가 이제 뭐 나치즘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실어놨고요.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그 왼쪽에 밑에 보면요. 이 내용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미리서 했었냐면 동물 실험에서 이거 할 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시간이 돼서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여기 할 때 싱어라고 하는 사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레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은 앞에서 다 한 내용인데 관련이 있길래 153쪽에 또 오른쪽에 보면 동물 실험의 실태 해가지고 이거 나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그래서 동물 중심자들은 어때요? 동물 실험을 반대하겠죠. 특히 싱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특히 반대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동물 중심주의는 오른쪽 맨 밑에 보세요. 153쪽에. 한계는 뭐냐면 동물 중심자들의 주장의 문제점은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러면 인간이 동물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바로 그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물을 우리가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자는 게 아니라 동물이냐 사람이냐 이걸 마지막에 선택할 때는 동물을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동물 이외의 식물이나 더 나아가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생태계 전체를 중시하는 생태 중심자들을 방금 뭐라고 비판했다고요? 생태 파시즘, 환경 파시즘 라면서 비판한 사람이 레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54쪽으로 가보면요. 생명 중심주의가 오른쪽 중간에 보면 나오죠. 생명 중심주의는 아까 칠판에 적은 대로 바로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식물까지, 즉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어때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여기까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슈바이처와 테일러가 있어요. 슈바이처, 여러분들이 이분 알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 자체로서 어때요? 신성하다라고 하는 생명 외경을 주장하고 있어요. 생명 외경에다 빨간물표로 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우리 인간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생명을 도와주며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해치지 않을 때만 진정으로 윤리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내적, 본리적 가치를 다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을 불가피하게 죽일 경우에는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불가피하게 죽여야 되는 경우도 있죠. 생명을, 식물을. 우리는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도 밥을 먹죠. 식물. 우리가 식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동물은 우리가 반찬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 아예 안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용어가 나와요. 생명의 동등성, 생명의 차등성.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의미인데요. 잘 보세요. 생명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때요? 똑같이 소중하다 보는 것이죠. 거기 밑에 보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현상의 근원적 동일성 해가지고 사람들은 개를 죽이는 것은 아주 그냥 참혹한 일로 받아들이지만 조그만 이 있죠. 개미같이 생긴 그 이를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덩치에 관계없이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똑같다. 이런 주장이 바로 이규보의 슬기연설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주장이 나오죠. 우리는 코끼리같이 큰 것은 죽으면 굉장히 우리가 슬퍼하거나 아쉽게 생각하는데 개미를 죽이거나 이런 것은 어때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생명현상의 근원적 동일성이라고 했어요. 모든 생명은 죽기를 싫어한다는 점에서 어때요? 똑같다.
덩치의 크고 작음과 관계가 없다. 관계없이 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생명의 차등성은 뭐냐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갖다 생명의 차등성이라고 그래요. 차등성은 생명에 차등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불가피하게 생명을 죽여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일러는 목적론적인 어떤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모든 생명체는 어때요? 어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한다. 모든 생명들이 움직이는 데는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왜 움직인다고요? 자기 생존을 유지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그렇죠? 생존을 유지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이걸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해요.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보세요. 이 용어입니다.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 테일러의 주장을 갖다가요, 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면요, 156쪽 왼쪽 위를 봅니다. 거기 보면 테일러의 주장해가지고 내가 4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 사람은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하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그랬죠. 자, 인간은 지구 생명 공동체, 제가 굵은 글씨로 처리해놨죠.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인이 아니라, 지구 생명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라 한 일원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연 생태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긴밀하게 연관된 복잡한 네트워크. 이걸 테일러가 얘기했죠. 아까 앞에서도 비슷한 말들 얘기했었죠. 테일러는 복잡한 네트워크, 온건한 생태 중심자들은 바로 생태학적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 레오폴드는 아까 생태 중심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모든 유기체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 연결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언들은 생명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생명은 나름대로 어때요?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4가지 의무가 있대요. 자연에 대해서 불침해, 함부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되고, 꽃을 꺾거나 총을 쏘거나 동물에게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간섭, 우리가 어때요? 개별 유기체들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성실의 의무. 우리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낚시하거나 덫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죠. 보상의 의무는 인간이 어때요? 산에서 나무 10그루를 캤으면 10그루를 어딘가에다 심으라는 얘기죠. 이게 보상의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156쪽에 오른쪽 위에 보면요, 생명 중심주의는 의의가 어디가 있어요? 식물에까지, 사람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까지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생명 중심주의하고 동양의 어떤 상황하고 비슷해요? 모든 생명, 중생, 불교의 생명 존중상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까지만 소중히 여기고 무생물까지는 어때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개별 생명체의 존중에 초점을 두는 개체론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슈바이처의 생명 중심주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슈바이처의 생명 중심주의 한계가 바로 하나하나의 생명체는 소중히 여기지만 자연계 전체까지는 어때요? 좀 생각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7쪽에 생태 중심주의 왼쪽 중간에 보세요. 이걸 이제 심층 생태주의 또는 근본 생태주의라고도 얘기를 한다는데, 생태 중심주의는 뭐냐면 자연계 전체란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아까 이걸 전체만 소중히 여긴다고 비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까 동물 중심주의자 레건이었죠. 동물 권리론자 레건이 아까 뭐라고 비판했어? 생태 중심자들을 생태 파시입니다. 환경 파시입니다. 너네들은 생태계 전체만 소중히 여기지 생명체 하나하나는
소홀히 하는구나 라고 비판을 갖다 한 사람이에요. 레건이.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연 전체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생태계 전체를 어때요? 소중히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론자들이에요. 전체론적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전일주의라고 나오고 있죠. 즉 전체와 일, 한일자죠. 하나는 전체와 부분은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명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전체를 위해서는 쥐나 바퀴벌레는 없어도 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환경 파심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57쪽에 오른쪽 위에 보면 중요한 그 개념이 나와요. 거기 보면 큰 자아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은 물론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자연적인 존재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호 평등하게 식물 이꼬르 동물 이꼬르 돌멩이 이꼬르 돌멩이라고 적어보세요. 인간 이꼬르 동물 이꼬르 식물 이꼬르 돌멩이, 쉽게 얘기해서 돌멩이까지도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볼 때 우리 인간은 큰 자아를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상가를 한번 보죠. 157쪽 오른쪽 밑에 보면 레오폴드와 네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158쪽에 보면 네스가 나오죠. 자, 레오폴드는 동물, 식물, 토양이라는 회로를 통해서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셈, 그것이 바로 자연이다. 그 사슴이 참나무 외에도 100여 종의 식물을 먹는 것처럼 먹이 사슬의 여러 고리로 연결된 자연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이다. 유기적 관계, 의존적 관계라고 본 것이 아까 우리 동양의 자연관 했었죠. 동양의 자연관에서는 상의,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유기에서는 그 천일합이라고 그랬죠. 불교에서는 어때요? 이년설로 얘기를 하고 있죠. 도가에서는 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로. 인간과 자연은,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기로, 기. 자, 그 다음에, 레오폴드를 보면, 자연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양의 자연관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대지윤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를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로부터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대지에, 땅 위에 있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지구 공동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이론이다라고 아까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지 공동체의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158쪽에 보면 제가 레오폴드의 주장을 왼쪽 맨 밑에서 오른쪽에 보면 레오폴드의 주장을 제가 6가지로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먼저 한번 볼까요? 레오폴드의 주장을 갖다 봅니다. 자연은 어때요? 토양, 물, 식물, 동물로 이루어진 대지 공동체다. 아까 테일러는 지구 생명 공동체라고 그랬죠. 근데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중요해요. 레오폴드나 레건이나 칸트 이런 사람들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오른쪽에 우리 인간은 대지의 정복자가 아니라 대지, 즉 땅 위에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얼마나 잘 보존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죠. 네 번째, 모든 유기체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생명의 연결망. 아까 바로 뭡니까? 온건한 생태 중심자들은 생태학적 관계망이라는 이런 말을 썼는데 레오폴드는 생명의 연결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연의 다양성과 내재적 가치, 생명 중심주의, 평등주의 및 공생주의를 지향한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서 굵은 글씨로 제가 처리해놨습니다. 자연의 다양성, 내재적 가치, 그다음에 생명 중심주의. 물론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생태 중심주의는. 그다음에 모든 어때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까지 모두 평등하게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평등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평등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큰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그러죠. 자, 큰 자아 실현,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큰 자아 실현이에요. 인간과 자연을 동일시하거나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큰 자아 실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8쪽 왼쪽 위에 보면 네스라고 하는 사람 봅니다. 이 사람은
심층 생태주의, 생태주의 중에서도 심층 또는 근본적 생태주의,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죠. 이걸 근본적 생태주의 또는 심층 생태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용어가 바로 큰 자아실현 생명 중심적 평등입니다. 큰 자아실은 어때요? 자연을 바로 자신과 연관시키는 거죠. 자신은 자연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나는 자연의 일부로 존재한다. 마치 노자의 무의자녀하고 같죠. 우리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자유스럽게 지낼 때 바로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바로 큰 자아실현이에요. 무의자연, 우리 인간은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생명 중심적 평등은 모든 생명체는 어때요?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돌멩이 이꼬르 인간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것들은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게 바로 생명 중심적 평등이에요. 더군다나 모든 생명체는 어때요?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면 159쪽으로 가봅니다. 왼쪽 중간을 보면, 생태 중심주의는 아까 얘기했었죠. 생태계 전체를 소중히 얘기해야 된다. 전체를 위해서 부분은, 물론, 연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바로 어때요? 좀 소홀히 얘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계는 뭐냐면, 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포괄적인 시각은 제시해 주는데, 그 환경 전체만 중요시기는 생태 파심, 환경 파심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라고 그랬죠. 불특정 다수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게 생태 중심주의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1쪽으로 이제 가보면요.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관점해 가지고 첫 번째 기후 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161쪽 오른쪽 밑에 보면 요나스에 그래서 책임 윤리가 요청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160 생태계 지속 가능성 문제,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일단 기후 정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텐데, 기후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발도상국들은 어때요? 개발도상국, 줄여서 개도국이라고 얘기하죠.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도 어때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보고 있어요.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적은데 선진국보다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서 기후정의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기후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사람들은 국가는 선진국인데 피해는 우리 후진국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보면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해가지고 1997년에 교토 의정서 일본에 모여가지고 정상들이 교토 의정서를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서 의정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걸 명시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여러분들 알죠?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국이 바로 선진국이죠.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선진국이 어때요? 개발도상국들의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투자냐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장치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이걸 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부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를 후진국에 설치해주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더 어때요? 추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청정개발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진국은 어때요? 온실가스를 좀 줄이고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어때요? 온실가스 감축 그 목표치를 갖다가 숫자를 딱 규정을 해놓죠. 나라들마다 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만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자기들이 이제 줄였으면은 그걸 갖다가 시장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때요? 온실가스 저감을 시켰으면 감축을 시켰으면 그만큼 시장 거래를 통해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갖다 어때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시장에서 거래할 때. 그래서 환경 문제를 시장 논리로 접근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또 인류 그래서 공동의 책임감이 약화된다. 선진국은 후진국한테 돈 줬으니까 또는 기술 투자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갖다가 보면요. 요나스는 앞에서 여러분들 책임 윤리 다 배웠어요. 우리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현 세대가 어때요? 바로 그 뭡니까? 책임 있는 행동을 바로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미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162쪽에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자료 2번, 자료 3번. 자료 3번은 이거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이거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63쪽에 보면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개발론과 보존론. 개발론자들은 어때요?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경제력과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거 경제 개발로, 기술 개발로 환경 문제, 자연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보존론은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때요? 우리 인류에게 큰 이익이다. 이것은 온건한 바로 그 인간 중심주의 그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이 또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개발론과 보존론의 입장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빨간 편에다 줄을 한번 펴보세요. 굵은 글씨. 환경을 갖다가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세대가 어때요?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 필요를 충족하는 그러한 개발 방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 단어를 갖다가 어때요? 앞뒤 순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한번 전부 다 따라서 해보세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단어를 빼놓거나 앞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중간에 보면요. 163쪽, 오른쪽 중간에 보면 국가적인 노력과 국제적인 노력이 나오죠. 국가적인 노력은 어때요? 관련 제도와 법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노력은 나라들 간의 협력 체제를 갖춰야 된다. 특히 협약을, 환경에 관한 협약을 많이 체결해야 된다. 이건 아까 온건한 그 인간 중심주의와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이건 온건한. 자, 거기 보면 탄소 배출을 갖다가 찬성하는 논거가 있고 반대하는 논거가 있죠. 찬성 논거는 아까 앞에서도 배웠지만 자연스러운 시장 거래를 통해서 공평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탄소 배출을 반대하는 나라들은 어때요? 주로 후진국이죠. 환경 문제를 돈으로 접근한다. 돈으로 어때요? 환경 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그랬죠. 또 인류 공동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교토의정서와 탄소 배출 거래 허용에 대한 비판,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각종 협정 나오죠. 뭐 파리 협정은 모든 나라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갖다가 확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사르 협약은 어때요? 중요한 습지 보호,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보존, 지속 가능한 이용, 요구에 관해서 어때요? 협약한 것이고, 녹색 기후 기금은 선진국이 어때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갖다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바젤 협약은 어때요? 폐기물 수출입 처리와 관련된 협약이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어때요? 오존층 파괴 물질이네 염화 플루오린 화탄소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체결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또 환경 협약도 뭐 많이 있죠. 작년에 통합사회를 보고 쌤이 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연과 윤리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윤리, 대단원이 이제 5단원이죠. 문화와 윤리.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하고 어려운 데만, 중요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쌤이 짧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 6 두 개 단원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긴 시간인데 수고 많이 했어요. 이상입니다.